안녕하세요. 방송 소개받은 김찬호입니다. 오늘 이 객석이 꽉 차면은 그냥 세미나 진행하지 않고 그냥 화이팅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모자라는 관계로 세미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겨울을 앞두고 송년회도 많으실 거고 연말이라 좀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이야기되어 있는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라는 이 말이 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분당시의 독립 또는 뭐 분시, 이제 성남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굉장히 생소할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세미나를 마련했는데, 오늘은 생소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분당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경기도, 서울시, 나라, 대한민국 전체에 이제 울려 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이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를 공론하는 첫마당에 나오신 것이고, 나중에 세미나를 통해서 아시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 분당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이제 도시를 구상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고 오늘 세미나에서도 많은 조언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찬호 대표님께서 오늘 세미나에 대한 의미를 같이 기대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찬호 대표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으셨기 때문에 인사말에 의해서 바로 보시고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세미나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 발표는 우리 지금 앉아 계신 오영준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한국행정학회 분들의 오랜 연구 결과물이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오랫동안 이제 분당에서 살면서 분당의 어떤 새로운 비전이나 모델, 이제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만드는 그런 1차적인 이제 산출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발표의 제목은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의 추진의 필요성과 미래 발전 전략입니다. 분당이 89년도에 도시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30년이 다 돼갑니다. 물론 91년부터 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30년이 된 분당은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명암이 이제 있기 마련인데, 우선 이제 밝은 측면을 보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분당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알려질 만큼 이제 여타 신도시 중에는 굉장히 성공한 도시로 이제 자리 잡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일기 신도시로 이제 삼본이나 일산, 중동이 같이 시작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서울의 배후도시로서 베드타운으로 이제 계획이 됐는데, 실제로 30년 동안 진행 과정은 이제 자체적으로 자족 기능들을 확보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업무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산업 쪽으로도 자체 역량을 키워와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게 분당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도시경 공동체를 너무나 독특하게 형성을 해왔습니다. 강남의 배후 도시로서의 강남 공동체도 아니고, 성남시 일부로서의 성남의 공동체도 아닌 분당만의 독특한 이제 공동체를 형성해왔고, 그런 이제 경제 공동체와 문화 공동체 또는 교육 공동체가 워낙 이제 독특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성남시의 역대 시장을 비롯한 이제 모든 분들이 하나의 이제 구도시인가 신도시를 통합하려고 했지만 아직 통합이 되고 있지 않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게는 현재 분당은 이제 아까 이제 판교가 이제 추가되면서
4차 산업 거점으로서 이제 도약을 했는데 판교에는 이제 1,200개의 중소벤처기업이 지금 있는데 그 연간 생산액이 부산에 비슷한 8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350만 인구고 분당이 49만 인구니까 그 역량과 잠재력을 이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밝은 면과 함께 이제 어두운 면도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원래 신도시 계획 당시에 이거는 첨단 산업과 공공기관이 복합적인 미래 도시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때 유치된 공공기관 가스공사나 주택공사, KT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그보다 더 문제는 사실 이제 30년이 다 돼가니까 이제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재건축이 이제 필요한 단계인데 이 재건축에 대해서도 이제 전략이나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고 최근에서야 이제 도시정비계획 2035에 반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 50년, 60년이 돼도 이제 사실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불만이나 이제 불안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공공분양 임대아파트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건설업체 LH를 포함한 이제 공공 또는 민간 건설업체와 이제 임차인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금년 초에 이제 국토부로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이제 공공택지개발지구 서현동 객실거지 문제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가장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분당은 이제 80조 원에 이르는 이제 생산을 달성하고 있는데 그만큼 잠재력이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 그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80조 원 전후에 생산액이 멈추고 있는 도시를 뭐 200조, 400조의 도시로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바로 오늘 발표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제 분당의 30년 미래, 30년 된 분당의 앞으로 30년의 미래는 어떻게 이제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분당은 이제 미래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고 그리고 분당 시민은 이제 이미 계획 당시 때부터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당시 분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한일 간의 경제 마찰이라든가 더 무섭게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이제 빚어올 여러 가지 불안정한 세계 경제하고 국내 경제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로 많은 경쟁 또는 도전들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제 대한민국의 강점, 이제 IT라는 점, 이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이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분당의 가장 적절한 이제 그런 여건에 그런 조건에 맞는 이제 적합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분당 시민의 해무 수건 사업이긴 하지만 이제 단순히 자치시로 분리하는 것이 아닌 이제 국가의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서 재창조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 현재 특별시를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디지털 특별자치시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분당은 이미 최첨단 디지털 도시로서의 물적인 기반과 인적 자원을 굉장히 풍부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디지털 특별시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제 특별한 자치시, 디지털로 특화된 특별자치시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국은 그 결과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분당도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도약하느냐 정치하느냐 이제 이런 것에 기로에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은 여전히 이제 자본과 이제 인구가 수도권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강남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제 강남의 끝자락에 현대자동차가 양재동에 자리했던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지금 한국전력 본사 건물 삼성동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이고 어쨌든 강남으로 이동하고 이제 있는 이제 이런 현상과 더불어 근데 대신 강남 주변의 인접 지역은 이제 혁신과 생산이 같이 하는 신산업 공간 지대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곡 사이언테크 파크도 그렇고
가령 수원에 있는 삼성 이제 디지털 시티 같은 거 그런데 그런 현상들을 봤을 때 분당은 이 도시보다 뭐 마곡이나 지금 훨씬 더 강남에 가까운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접도시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신산업 공간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당이야말로 디지털 특별시에 아주 정말 적합한 그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분당은 이제 지역산업 특화의 측면에서도 지역적으로 지금 몇 가지 특화시킨 이제 국가 전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디지털 도시로서 충분한 이제 여건을 갖고 있다고 이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뭔가 꽉 찬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남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시아 실리콘밸리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는 이 분당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백현동입니다.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 그리고 분당 테크노파크 나아가서 성남 하이테크밸리 이거는 이제 성남 다른 쪽인데 그리고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와 유래 비즈밸리 이 모든 지역이 이제 성남 지역 내 특히 분당을 중심으로 분당 판교를 중심으로 ICT 융합 산업 벨트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말씀드린 디지털 특별시에 이제 기반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분당 신도시는 일기 때부터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한계가 그런 금방 앞서 말한 잠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즉이 일반 행정구이고 자치시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결정 권한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집약된 의사를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협상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아주 작은 범위에서도 스스로 해결 가능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의 여러 현안도 결국은 이제 성남시장의 권한으로 모두 이루어지고, 분당의 요구가 시장과 시 행정과 맞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좌절을 겪게 되는 게 이제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신도시 현안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서형 공공주택 개발지구도 110번지인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국토부가 이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관료행정의 이제 병폐로 인한 주민들의 그 어떤 저항이나 반발들이 굉장히 격해지고 있고 10년 공공 분양임대 아파트도 애초부터 10년 전에 이제 당첨돼 분양받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을 감정평가해서 분양 전환함으로써 서민들을 내쫓을 위기에 서민들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성남시장의 권한, 행정기관의 권한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런 점들이 이제 자치시로서 자치권을 주민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판교구청 부지매각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회의 폭력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이제 이 결의를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결국 이거는 결국 분당 시민들의 그 의사나 요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제 아주 졸속한 그런 이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분당이 새로운 자치시로 거듭나서 주체적인 결정을 해나가려면 결국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돌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디지털 특별 자치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특별 자치시는 무엇인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 디지털 특별시라는 이제 그 발전 전략에서 기술적인 측면은 당연히 디지털이라는 이제 특색이 있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특별 자치시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이 모두 반영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뭐 계략 정의를 해놓은 게 미래 신성장 동력인 ICT 산업과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물적 인적 자원의 지원을 통한 혁신 클러스터이며 이거는 이제 전체 기술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특별시로서 시민들의 개방성과 자율성을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으로서의 자치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치와 이제 디지털의 성격을 같이 갖는 통일된 성격을 같이 갖는 이제 자치시가 바로 디지털 특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관점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이제 이야기돼야 되는데 이건 이제 특례 논의하고 같이 다뤄져야 되는데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국 디지털 자치시는 이제 구체적으로 특례, 지위 특례가 적용되는 첨단 산업의 특별 자치 도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분당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안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첨단 ICT 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한 국제 디지털 업무지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시로 성격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자치시로 성격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자치시로 성격이 돼서 지자체 특례제도 중 지휘특례를 부여받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 이제 대한민국의 혁신 동력으로서 이제 모델로 또는 그걸 만들어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치 특례제도는 지휘 특례를 부여받는 건데 이건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지휘의 특례를 부여받고 그 지휘에 의해서 권한의 특례까지 같이 받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 특례는 이제 자치단체 특수성도 허용되고 사무개혁이나 행정조직 혜택 또는 재정 운영의 혜택 그리고 규제 완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세종이라는 특별자치시는 행정으로 특화돼서 이제 저런 권한들이 부여됐고, 그다음에 제주도는 이제 국제자유도시라는 이제 특화된 목적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특별시인데 그는 수도이기 때문에 특별시 권한을 갖고 특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지휘특례와 권한특례를 이제 구분해서 특별자치시와 특례시. 이 특례시는 현행법상으로는 50만 인구에 적용되는 것이고 얼마 전까지 계속 들어오셨던 성남시 100만 인구의 특례시 그거는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는 특례를 받고 있는 시라는 의미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특별자치시일 경우 이제 권한과 사무행정 조직 혜택, 재정 운영 혜택을 어떻게 받는지가 이제 특별자치시와 특례시의 구분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시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한민국 국가의 이제 혁신 성장의 모델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안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기대 효과를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자치시를 만들어갈 것인지가 이제 남아 있는 과제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 분당 신도시 분시 이거를 또는 독립한다는 그래서 독립시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분당이 만들어지면서 곧바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2016년에는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 예비 후보 장성렬 예비 후보가声明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공천에 떨어지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활발해졌고 그냥 논의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투쟁이라고 할 만큼의 어떤 이제 정도 상황도 이제 갔던 이제 조건이 갔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데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무도 분시나 분당의 독립을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실패한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실패했느냐? 실패한 이유는 결국은 명분이 약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실 분당 신도시 만들 때 지금 현재 분당구청 자리를 시청으로 만들고 분실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야탑동과 정자동에 구청 하나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그게 사실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하라 뭐 이런 이제 명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성남시의 재원의 70%를 분당이 담보하고 있으니까 근데 분당의 혜택이 적냐 이런 취지의 이제 독립과 분시였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명분이 약하고 특히나 현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는 한국도 아주 하루하루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맞지 않는 그런 논리나 이제 필요성을 제기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당이 이제 독립시가 됨으로써 지역성장, 지역발전, 지역자치와 동시에 결국 한국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도움이 되느냐 여부를 가지고 그 필요성을 제시하는 게 이제 올바른 접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CT 산업 클러스터로 특화된 도시, 이런 도시야만이 현재 경제위기 시대의 국가적 성장을 선도하는 이제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될 거다. 또 그렇게 돼야만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로 분당 디지털 특별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단순히 원래 있었던 대로 좀 계획을 해달라는 이런 취지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디지털 특별자치시가 결과적으로 분시가 되든 성남으로부터 독립하든지 어쨌든 목적은 이제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위한 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생소하잖아요. 생소해가지고 먼 미래 꿈처럼 저는 꿈으로는 꾸고왔지만 그렇게 많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단순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설치 과정을 제가 6개로 이야기했는데 이건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동시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분당 디지털 특별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정부 내에 해야 되고 당연히 또는 이제 정당에 민주당이나 여당에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구상 자체는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30년 정도까지 완전하게 어떻게 하면은 국제 디지털 밸리로서의 위상을 분당이 가질 것인에 대한 비전을 같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생산액이 얼마다 이런 가지고 또는 뭐 특허권이 얼마다 뭐 벤처기 몇 개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선거 공약화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야 되지. 이건 분당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누군가가 반드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종특별자치제의 경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에 공약해서 2012년에 완성돼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이제 물론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이거는 논란은 덜할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수도 문제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장기화되고 또 세종 같은 경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지만 이제 분당은 이미 기반이 인적이든 물적인 기반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할 거라는 그런 차이는 있어도 어쨌든 이제 누군가가 공약화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관심을 끌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은 이제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면 재정 공포에서 시행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단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한 무조건 동의를 해서 같이 추진해야 되고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68%에서 한 70% 이상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정치권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나서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이제 분당 디지털 특별시 시민연대를 만들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민연대는 오늘 세미나가 끝나는 직후 내일부터라도 당장 결성을 해서 이제 추진하면 저 시민연대 깃발이 전국에 휘날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는 이제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의 미래 뭐 30년 후의 미래를 이야기했지만 2030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게 네 가지로 그 미래의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80조에 멈추고 있지만 200조, 400조를 넘는 거대한 4차 산업 중심지가 분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영근 교수님이 발제하실 내용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건 충분히 가능한 특히 판교 이베리 3밸리가 2023년까지 완성되기 때문에 현재 규모보다 2배 이상 노동자고 기업체고 들어오는 상태라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이제 모델인 거고 그다음에 확산과 연결을 통해서 다른 지역까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아까 강남의 배후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단지 사업지역으로 들어와 있지만 지금 성남 분당에도 인근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인천도 있고 그 안양도 있고 그다음에 가까운 뭐 서초구도 있고 등등 다 있으니까 그런 지역까지 파급 효과가 이제 극대화될 거라고 보는 그런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규제 개혁의 도시 아까 얘기했지만 지휘특례나 이제 권한특례 이야기하셨지만 그리고 이제 조례를 통해서든지 어떤 다른 정부 지원을 통해서든지 규제를 획파해서 국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이제 대량으로 이제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득 첨단 기업 도시 하이테크 하이인감 산업화로 주민 1인당 7만 불 소득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또 역시 이제 다음에 발제하실 오 교수님이 자세히 분석을 해 주실 테니까 오 교수님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래 이제 분당의 그 수건 사업이 이제 독립과 관련된 자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안의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자치 도시의 인프라를 당연히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이제 계획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간적 지적 측면에서 생활권법과 행정의 일치화돼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주민 수요와 공공서비스 공급도 일치시켜서 지역 현안 해결이 가능함으로써 일방적인 관료 행정이나 그런 시행정을 볼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는
이제 원래 이제 분시라는 그런 이제 흐름에서부터 이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제 접근입니다. 이제 분당이 이제는 이제 성남의 분당 또는 경기도의 분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분당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떻게 이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 핵심 어떤 구상이 이 분당에 집적돼 있고, 그다음에 이 분당이 그런 혁신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때 이제 대한민국 경제도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 마지막으로 이제 분당자치시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법을 만들면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래서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그다음에 2022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에는 이제 성남시장과 분당시장을 새로 뽑을 수 있는 두 명을 뽑을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21대 국회의 최대 과제가 이 특별법이라 됩니다. 특별법을 뭉치면 이제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설제에 대한 특별법인데 이제 핵심적인 구성 내용만 이제 5개로 이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법률적인 목적과 적용범위인데 이 목적이 이제 디지털 첨단 산업도시를 육성하고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제 디지털로 특화된 도시를 만들자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어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분시나 독립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판교와 분당 지역이지만 향후에는 이제 첨단 산업 단지의 그런 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인접 지역까지 특히 이제 판교 이별리 삼별리는 성남의 수정구 금토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금토동은 뭐 초기 단계부터 같이 디지털 특별시로 같이 들어와서 이제 정부 지원과 이제 혜택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위원회가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이제 지휘특례 이야기할 때도 위원회 설치한 것들이 잠깐 표에 나왔었는데 이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총리가 위원장이 돼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20-30명의 위원으로 관과민이 이제 구성을 하는데 이 지원위원회는 이제 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맡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의 특별지원은 어쨌든 행정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중앙정부 기관장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재정특례, 조직특례, 분리배제 원칙들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산업특별지구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이제 지구들, 특히 이제 과거의 분당의 아탑도 이제 중소벤처 특별지구로 이제 지정된 바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특별산업지구를 지정하고 첨단산업 촉진지역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연구나 기술개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 부담 감면과 이제 지원 사항인데 국가 및 디지털 자치시는 특별산업지구를 조세특례 제한법에 적용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용보조금과 신규 채용 인력의 교육훈련 보조금 등의 형태로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핵심 5개 구성 구제로 특별법을 구성을 해서 아까 얘기한 시민연대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서 분당 디지털 특별시가 어쨌든 2022년 전에는 탄생하기를 바라면서 이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당 디지털 특별시를 추진의 필요성과 미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찬 서다법인 신주장과 분당 판교 미래전략연구소 대표님께 다시 한번 입장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판교하고 더불어서 또 벤처 이별리 삼별리가 아까 말씀하신 수정구 금토동 이쪽 지역에 들어오게 되는 판교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혁신 성장에 기틀을 마련하는 전기기지가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디지털 특별자치시가 거론돼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오영균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장께서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 경제적 타당성 추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영민 박사님을 의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수원대학교 공공대학원장 후임입니다. 제가 그 감기검사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원래는 좀 좋았는데 지금 하게 들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김철환 대표가 대한민국에 비해 특히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신성장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분당 판교의 새로운 도약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미약하지만 같이 고민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부분은 사실은 조금 학문적이고 좀 분석적이기 때문에 들으실 때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가지고 계신 책자 속에서 사실 내용은 있으니까 그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조금 우리 일상용어가 아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 비즈니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추계인데요. 이 연구 목적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분당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디지털 특별자치시라는 그런 명제가 왜 필요한가? 그것은 이제 아까 김 대표가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 필요성이 되겠고요. 필요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어? 진짜 도움이 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분석을 저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방법은 기본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계에서 사용하는 BC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가치 MPV 방법이고 RR 방법이 세 가지 다 해보았습니다. 세 가지 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정이 되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본다. 이 말은 수입과 산출, 즉 집어넣는 것과 나오는 것의 비율이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을 추진할 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없는 것보다. 그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 대표가 말씀하신 이것이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핵심 내용은 산업 경쟁력이 될 텐데 많은 이론적인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어떤 지역이 발전하려면 어떠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된 선도 산업이 있어야 되고요. 첨단 산업이 있어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간략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당별자치시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 내용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느냐, 자본이 모이느냐, 기술이 집적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큼 커지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인당 소득이 얼마큼 변화될 수 있느냐. 이런 논리 구조를 기본적으로 이러한 논리 구조 속에서 기대후가 아까 김 대표님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첫 번째
번째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1인당 소득 추계입니다. 이것은 투기 분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추계했는데 GRDP라고 하는 지역 총생산 추계 방식이 있습니다. GRDP의 회계식에서 최소자산법에 나온 그 개수를 추계된 분당 1인당 소득을 12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30년 분석을 해봤는데 밑에 있는 파란색은 특별자치시 지정이 안 됐을 경우의 추세입니다. 일정한 추세를 가지고 있고 위에 빨간색은 디지털 특별자치시가 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그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저거만큼의 소득이 기대가 되는데 48년, 그러니까 30년이 되기 전에 7만 불 소득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경제 분석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합리적 인간이다 이런, 그리고 계산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계산할 수 없는 것, 그 부분이 바로 제가 드리는 분석의 한계가 될 것이고,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조금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인구 부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불효의 추세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감소합니다. 분당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시로 지정이 되면 인구 유입 효과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우상향하는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예시 모형은 통계청의 인구 및 가구 추계를 활용한 것이고요. 분당구 인구수를 선택해서 지역의 생산의 그 회계식에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기업 유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여기 연계되기 때문에. 전환 후 30년까지 추계를 해왔을 때 이와 같이 늘어나고, 추계된 몇 개의 기업체가 늘어날 것이냐는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 테이블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고용 증진 효과도 같은 맥락에서 기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증대 부분도 다만 이제 매출액 부분은 생각보다 크게 나오는 것 같아서 산출을 할 때 국가통계의 생산지표를 활용했는데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을 산출한 다음에 분당구의 산업 종사자 수를 곱해서 매출액을 쭉 했는데 보수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과장하지 않기 위해서 분당구의 산업 특성에 맞는 전자통신 그리고 중소 벤처기업의 종사자를 기준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저보다는 크게 나오는데 좀 보수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성 평가 부분인데요. 공간적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분당구하고 테크노밸리 여기가 들어가는데, 테크노밸리의 그 제3 테크노밸리는 보수적으로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특별자치시에 들어갈 어느 정도 범위가 다 들어갈지, 일부가 들어갈지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적으로 계산했고요.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대량화 가치가 가능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전 소득 같은 경우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할인율 같은 경우 항상 쟁점이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 시 사용하고 있는 실질 할인율 4.5%를 적용하였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은 분석에 사용한 비용과 편익의 항목이고요. 총 사업비 용지비 단지 조성비 당연히 들어갔고요.
인프라 국비 강의 들어갔고요. 다만 비선호 시설비를 뺐습니다. 이 이유는 비선호 시설은 지역 간의 갈등에 의해서 전개되는 부분인데 비선호 시설에 대해서 지역에 따라서 이제 선호할 수 있게 포용할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기 나름이고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치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외했고요. 편익 부분에서 국내 총생산 유발효과 당연히 포함했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금 김 대표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저는 규제 완화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제 완화 효과로 인해서 기업이 유치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고용이 증대해서 결국 1인당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가 가장 중요한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연히 포함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주민 현안 해결 부분을 어떻게 편익으로 안 잡았느냐라는 부분인데 저 부분은 분명히 편익이 발생합니다. 현안이 해결이 되면. 그리고 일단 특별자치가 되면 해결될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집니다. 분명히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경제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과장된 분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적으로 판정하기 위해서, 판단 분석하기 위해서 제외하겠습니다. 자료 분석이 필요한 자료는 국가통계에서부터 창조경제별리, 조성 마스터플랜, 창조경제별리 운영 방안 자료,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조성방안 계획안, 그다음에 성남시 민선 7기 일자대책종합계획 등등 경기 통계, 성남시 통계 등등 공식 통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비용 편익 분석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용 편익 분석은 정량적 분석입니다. 통계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제약 조건 속에서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뛰어난 정치가가 등장해서 이것을 잘 효과적으로 끌고 가면 비용은 더 줄어들고 편익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특정한 위대한 정치가가 있을 수 있지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약 조건으로 걸고 경제적 측면에서만 분석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단계로 분석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편익을 쪼개고요. 그 다음에 항목별로 계량화하고 그 다음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효율성을 평가하는 그 단계로 가게 됩니다. 세 가지 기법을 가동을 해봤는데 이거 일상적으로 학계에서 쓰는 세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레이쇼입니다. BC 레이쇼라고 흔히 얘기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처음에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총 편익과 총 비용을 할인율을 적용한 다음에 나누는 값입니다. 나누는 값이 1보다 크냐 작냐가 그냥 핵심이에요. 물론 국가 사업 같은 경우는 1이 안 돼도 0.7 정도만 돼도 수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지 않습니까? 1이 된다는 말은 는 것만큼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투입한 것만큼 산출이 되는 것이어야 사업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1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최저선 같은데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0.7 현 정부 들어서 0.4까지도 통과해서 사업을 어떤 경우는 이제 사업 타당성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요번에 이제 많이 진행이 됩니다만 그 이유는 편익의 추계를 몇 년간 잡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는 30년을 기준으로 추계를 했는데 50년을 추계할 수도 있고 20년을 추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고객의 시간적 범위를 고려해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30년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순편익을 영어로 만들어드리는 부분, 그다음에 IRR 같은 경우는 할인율과
비교하는 건데요. 세미은행 IRD 같은 경우는 사실 세 번째 방법 중에서 세 번째 방법인 IRR 이 방식을 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세계은행 자료 들어가서 보시면 대부분 타당성 자료가 IRR 기준으로 분석되고 배포되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이런 IRR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도 역시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총사업비 추정에 있어서요. 정리하도 바이오헬스 허브, 그다음에 야타프로 바이오헬스 리빙앱, 그다음에 상급 제2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비를 수적으로 수입했고요. 편의 같은 경우는 지역의 생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거시기라는 무용을 통해서 분석을 했고요. 또 규제 완화 효과는 네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눠서 기업 유치, 인구 증가, 비용 증가 효과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왜 매출에는 왜 뺐냐라고 질문이 분명히 나올 텐데요. 예리한 분들은 내용적으로 보면 매출액은 고용과 기업 유치 효과에 중복됩니다. 그것까지 어울리면은 과잉 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제외시켰습니다. 경제 타당성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BC 레이쇼가 1보다 크면 경제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분석 값은 1.05가 나왔고요. MPD 같은 경우는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4.83이 나왔고요. IRR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인율을 하고 비교하는 건데요. 4.5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5점 여기 홈페이지를 늦게 남겨가지고 IRR 같은 경우 5.7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역시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경제 타당성을 검토하였는데 물론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경제 추세 한국은행에서 사용하는 저희 추계 방식 계산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한국은행도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가정 하에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세계 경제에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 숫자가 안 나오면 혼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하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분석한 수치가 이러하다라는 측면이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아까 이제 김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특별자치도 또는 세종 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또 이제 경기도가 아니라 광주에 문화kon텐츠 지정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또는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한 한국은행이 추계한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굉장히 파스트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담과 판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분담과 판교만을 위한 곳이 아닐 수 있다. 즉 대한민국의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지역 자산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 최고의 ICT 단지가 개인적으로 잘 시작이 되고 실제 시행이 되고 또 실제 기대했던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가 삶의 여건이 개선되면 물론 대한민국 전체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도 이러한 효과가 스피드오버 돼가지고 다 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한 소망성을 가지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